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달 만입니다. 죄송합니다. 5시즌 돌아왔습니다. 조금 여러 사정들이 겹쳐서 휴식 기간이 길었는데 앞으로도요 10번에 걸쳐서 우리 한반도 정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같이 고민도 공유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상황이 참 유동적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선명하게 내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 다시 제안하면서 북미 협상 그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애는 쓰고 계신데 쉽진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기존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여기에다가 이중 기준 철회, 이것까지 지금 또 새로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외교는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렇다고 북한과 협상에 지금 온 힘을 기울이냐, 그런 모양새는 아니죠. 자, 여기에 미중 대결 구도 더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오늘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첫 회는 최근의 상황들을 좀 총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귀한 분 모셨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좀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사님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과 공유도 할 겸 최근 상황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8월에 한미연합군사연습 하니까 북한이 반발하면서 당국 간 통신 연락선 끊었는데, 그리고 9월에 순항미사일, 단거리지만 탄도미사일, 화성8형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얼마 전엔 지대공, 북한 표현으로는 반항공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긍정적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담화에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찬물을 끼운 그런 모양새가 됐고, 바이든 행정부 남북관계 협력 개선 지지한다고는 합니다만 북한이 먼저 움직여라, 결국은 이런 거를 읽힙니다. 이러면서 남북대화 과연 이게 재개가 될까, 더 나아가서 북미는 언제 만날까, 이런 걱정인데, 먼저 최 박사님, 이런 최근의 흐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북한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2월 말에, 좀 멀리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2월 말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한 달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죠.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리된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최근에 9월 29일 날 발표한 시정연설이 두 번째 시정연설인데요. 그때 북한의 인식을 보면 북미 관계는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할 것을 다 했으니 미국이 새로운 개선법을 내놔라. 그때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때는 연말까지 시한을 줄 테니 다시 와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말까지 그냥 시간이 가버렸잖아요. 미국이 사실 콧등로도 안 들었죠. 그렇죠. 네. 그때 또 트럼프 말기였었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에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이른바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이었죠. 네. 이건 이중 전략인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자기네가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핵과 전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거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최근에 그 미사일 시험 발사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거로 보이고, 그리고 그 조금 전에는 영변 핵단지의 일부 핵시설이 맞습니다. 지금 재가동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박사님 설명하신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9년 말에 딱 정해진 입장이고,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제 8차 당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8차 당대회 전에 작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달라진 입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결정은 그 7기 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그대로 간다. 정면 돌파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한쪽으로 제재에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다른 한쪽으로는
핵무기와 전략무기, 전술무기 능력을 지속 증강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실제 8차 당대회 때 그 결정문들을 보면 저걸 북한이 다 만들어? 라고 싶을 만큼 그랬죠. 굉장히 시시콜콜이 네, 이거 저거 만들겠다고 쭉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거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열차에서도 미사일 쏘는 것도 보여주고 예, 극초음속도 지금 뭐 초기 단계라지만 그것도 예, 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영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영변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곳인데도 뻔히 계속 아는 움직이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영변은 이제 플루토늄 그쪽인 거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영변 하나 있는 건 위성으로 확실하고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예, 그것도 뭐 우리가 우라늄도 계속 농축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8기 3차 전원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차 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이 뭐였었냐? 미국에 대한 입장이 강대강 선대선으로 가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가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네. 나도 긍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겠다는 거니까 좀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6월 달에 있었던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리한 대외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그 입장이 그대로 네. 관철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장이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올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코로나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나면 다시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외 경제 관계 관련해서 관광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기고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데다가 아니 그리고 뭐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위드 코로나 이 정도지 그 이전의 일상으로 가는 건 사실상 그렇죠. 불가능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제 정면 돌파전이 어떻게 보면 버티기 전략이거든요. 버티기 전략은 이길 수 있는 스트래티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버티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근데 미국을 움직이기에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 너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남한을 이용해서 훨씬 대화에 적극적인 남한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을 움직이기 전에 남한이 해줬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협상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입구에다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조금 뭐 북한의 어떤 그 움직임 요걸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여쭤봐야 되는 게 사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종전 선언을 했고 근데 이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이 종전 선언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잡아챘다고 할까? 뭔가 이 남북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좀 활용해서 뭔가 좀 남쪽에 서울에 신호를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씩 또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보면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한이 선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두 가지를 듭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거기에다가 이중 기준 철회 요 두 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중 기준 같은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아니 남쪽도 그렇게 무기 만드는데 우리가 왜 못 만드냐? 우리가 만드는 건 도발이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뭐 인정받으려는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북한이 이런 최근의 움직임 좀 전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할까요? 전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움직이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화를 재개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축적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의 경우에 만약에 연합훈련이 협상으로 돌아오는 전제 조건이라면 협상이 진행된 앞으로 연합훈련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북한을 협상에 잡아놓기 위해서는 그런 카드를 하나 사용해보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중기준 철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국가나 사실 북한의 이 워딩만 그대로 본다고 하면 북한의 워딩이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어느 국가나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다만 북한이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NPT 회원국이었다가 NPT를 무작위로 뚫고 나가서 핵을 만든 국가라는 것을 지금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는 것도 지금처럼 가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근본 문제인 거죠. 그 근본 문제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고 협상에서 뭔가 진행되길 바라는 건데 북한은 이제 그 이야기는 빼놓고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좀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 일부라도 수용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북한은 계속 그걸 카드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뭐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은 맨 마지막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요 부분에 좀 또 주목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사실 수는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의도가 그렇다는 건 좀 많이 보이는데 그거 말려둘 수 없어 해가지고 우리가 몸을 사리고 뭐 이래버리면 사실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그 추동력은 또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거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인데 어떻게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 그 장기전과 단기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황을 장기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북한도 아까 이제 그 제재 정면 돌파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인식은 뭐냐면 미중 전략 경쟁이 한동안 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보면 신냉전 딱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읽고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냉전식 구조가 다시 나타나는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구조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북한은 그 구조에 편승해서 이른바 중국 편의 섬으로 해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 시정 연설 자체는 뭐 한미일 vs 북중러 이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미중 그 국제 관계 정세 이렇게는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면 그런 진영 대결도 이제 상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 갈등의 핵심 축이 미중 전략 경쟁이고 그렇죠. 미중 갈등을 북한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대만 문제 터질 때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는 논평을 발표하는 국가 북한이거든요. 그럼 북한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이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날 거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서두르지 않고 북한도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 지금 각 여야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는데 내년 3월이면 그리고 5월이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뭐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정책도 좀 변동이 있을 거고 굉장히 불확실한 시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전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져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주국가 행정부의 임기가 핵 폐기에 걸리는 시간보다 짧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뭐 훨씬 짧겠죠. 우리는 5년, 미국은 맥시멈 8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8년 안에 핵을 폐기할 수 있냐? 5년 안에 폐기할 수 있냐? 우리가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됐죠. 더군다나 그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책을 표방한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무슨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수정하고 새로운 식으로 튜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0년 동안의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악화된 측면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핵, 뭐 미사일, 북한의 표현으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시켰고.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기를 넘어서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저는 민주국가에서 임기를 넘어서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진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성과를 가지고 그 다음 행정부까지 그 전체 프로세스가 동력을 끊기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번
5년 안에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있는 상황이 지금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국면인 거죠. 약간 결이 다른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서 특히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이슈들에 지금 너무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권자, 이 시청자분들은요, 물론 그거는 그거대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지금 우리 박사님도 설명해 주신 북한과 관련해서 이 각 후보들은 또 어떤 입장이고 어떤 정책 기조가 있는지 또 공약은 뭔지 이것도 조금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참 끄떡없다. 참 심지가 붙다. 뭐 요지부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북한이 입장을 이렇게 잡았다가 조금 이렇게도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도 바꾸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고 여러 가지도 해보고 대통령이 나서서 종전선언도 던지고 이러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늘 지금 이제 저를 옆에서 톡 치면 제가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외교가 우선이다. 외교가 원칙이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먼저 나와라. 딱 요 얘기만 지금 계속합니다. 예.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는 논의에 열려 있다. 요 정도 얘기를 했고 뭐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 협력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뭐 논평이라던가 계속 하는데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백악관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뭐 미국 그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던가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고 국무부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단어를 써가면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지지한다. 외교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 점 때문에 북한이 버티기에 지금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2.0 아니냐. 예. 계승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박사님 바이든 행정부 왜 이럴까요? 뭐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죠. 다르지만 미국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일관된 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이슈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북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미중 전략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서양 동맹이 트럼프 때 약화됐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아프간 철군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그렇죠. 있는데 내년도 저기 중간 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란 중요한 핵 문제인 문제도 거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사악하게 해석하면 북한이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모라토리움 핵실험 안 한다. 그다음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약속은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바이든 행정부 미국 입장에서는 뭐 됐어 우리 골치 아픈 거 더 많아. 지금 요런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핵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전략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 북한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의 파트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화되어 있는 변수가 돼버렸다. 그렇죠. 단일 주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종전선언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네. 모든 대화에 이쁘다. 일단 전쟁을 끝나자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자라는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이 북미 대화가 워낙 지금 꽉 막혀 있으니까 일종의 이게 불쏘시개 같은 뭐 그렇죠. 이런 역할을 좀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면 네. 주한미군은 뭐 하는 군대냐, 한미동맹의 성격은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답변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이것도 지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그 무게감이 거의 평화협정에 준하는 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 북한에 대한 관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이 많은데 뭐 참고로 종전선언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작은 사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전 자체는 그 이전부터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휴전이 있으니까 종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논리적 구조지만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육자 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협상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거를 돌파하려고 종전 선언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당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또 잡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활용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밌는 게 사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게 나왔고 아마 그걸 잘 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박사님 여쭤봐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려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이른바 한국 방위가 제일의 목적인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진짜 뭐 통일이 되거나 통일에 버금가거나 그러면 주한미군 언젠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미국이 바라보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 군대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주면 미국이 그에 대한 페이버로 한국의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남아주고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거는 어쩌면 냉전 시대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그 피하 구분이 굉장히 좀 흐려져 있는 것이고 미국의 국력이라는 것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군대를 파견해 갖고 자기들의 그 군사력의 투사를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크게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한국과 일본인데 이 군사력을 지금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정치적으로 워낙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오산에 아주 대규모의 미군 공군 기지가 있고 평택에도 이제 미군 기지가 있고 근데 사실 지도를 놓고 보시면 오산과 평택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1의 목적은 한국을 지키는 거 맞지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고 뭐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거에 있는데 그런데 이 종전선언 이게 구상이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지고 만에 하나 북한이 덜컥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한국이 종전선언 제안을 내놨을 때는 남북관계 분위기 2018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뭔가 그 북핵 문제의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는 상황에서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때 저는 종전선언은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대북 그 억지 동맹으로서의 한미 군사 동맹의 성격을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평화협정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평화협정까지 가야 되고 그러려면 북핵 문제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선언이 말이 되지만 일단 종전을 선언해놓고
평화협정은 언제 될지 모르고 북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예컨대 그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미중 관계 틀 속에서 고민하는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북한의 버티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뭐 북한 못지않게 보이기로는 일종의 역버티기라고 할까? 뭐 너도 버티냐 나도 버틴다 이런 거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사실 보면은 뭐 미국은 어쨌든 뭐 세계 최강국이고 북한은 굉장히 어렵고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고, 그리고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굉장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전까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를 보면은 저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저 북한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예. 이런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저 북한이 오래 못 버틸 거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그 역시 북한 붕괴론을 조금 기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대 말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그렇죠. 북한이 고난의 행군 버텨냈거든요. 뒤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성 기초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합리성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 그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면 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경제 제재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충격이 100%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로 잘 전환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90년대 네. 말에 통계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게는 30만, 많게는 200만, 적게는 3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의 내구력은 경제 위기를 막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전환되는 걸 막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만 그냥 막말로 그렇죠. 죽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정말 작동할 만큼 경제 제재가 작동할 그 충격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인도적 참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미국도 견디지 못할 그렇죠. 것이고 네. 우리는 더더욱 견딜 수 네.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버티기 한다는 게 뭐 북한 붕괴론까지 지금 염두에 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이런 거로 같고요. 볼수 다만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에 바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게 전략적인 내가 아닐지라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그렇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북한이 움직인다는 게 우리나 뭐 미국이 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는 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그렇게 움직일 생각은 일종의 없는 거죠. 역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에 갔다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렸는데 제가 느끼기엔 좀 이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쉬워하는 뭐 조금 쓴소리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북 제재 이 부분을 예.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지만 이른바 스냅백, 그러니까 대북 제재 좀 풀어주고 그런데 북한이 해야 할 거 안 하면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그 뜨뜻미지근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좀 이렇게 읽히거든요. 여기는 왜 조금 소극적일까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핵을 개발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NPT 회원국이었다가 네, 네. NPT를 탈퇴하고 나가서 핵을 개발한 유일한 케이스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사실 NP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탈냉전 이후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NPT 체제에 들어와 있었던 국가가 NPT를 튀어나가서 핵을 개발한 케이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미국이 스냅백을 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재를 완화했다라고 하면 미국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그 것이고 자체로 제2, 제3의 북한이 나타났을 때 북한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미국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냅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왜냐하면 그 스냅백이 들어간 이란 핵 합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설리반 뭐 맞습니다. 그들이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디어 속에는 스냅백을 사용해서 북한 움직여 보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냅백을 할래도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을 한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면 혹시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해갖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 지점에서 지금 참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앞서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북한은 서울이 한국이 좀 나서서 미국을 바이든 행정부를 좀 설득을 하든지 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우린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국이 좀 북한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하면 우리도 당연히 나간다. 지금 이러는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30년째 반복되고 있는 순환 논리인데요. 북한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라. 미국은 북한이 먼저 움직여라라는 것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같은. 그것을 그 2000년대 초반에 2차 북핵이기 때는 중국이 뭔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끌어갔었습니다. 네. 2018년 상황에서는 한국이 만들어서 끌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 다자 협상도 실패했고 양자 협상도 실패했고 네. 한국의 중재자 역할도 한계를 보였고 네. 지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임기가 다 해가는 시점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던진 것은 이제 종전선언을 내놓은 입장인데 한국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내놨지만 네. 그 입구 앞에다가 국가는 또 선결 조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이 순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박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갖고 있는 궁금증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라던가 자료도 좀 찾아본다고 찾아봤다가 시원한 그 설명을 못 들어서 예. 우리 박사님한테 나오신 김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거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포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과거에 미소 대결 구도 속에서 구소련을 견제하려고 사실은 닉슨 행정부가 중국을 확 끌어당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끌어당기면서 포위를 했는데 뭐 북한의 위상이 그 당시에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발상을 바꿔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되는 거를 좀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막아서 뭐 조금 그 심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그런 생각은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북중이 굉장히 밀착돼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에서 북한을 조금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지금의 기회 비용보다 덜 쓸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시고요. 최근에 그 포린 어페어스에 그 비슷한 페이퍼가 실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전략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게 맞다라는 제가 그 페이퍼는 안 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남북 분단이 아니라면 해볼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 이원성이 문제인 거죠. 네.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이 통째로 미국 편이 될 수도 있고 중국 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남북 분단의 구조가 있는 것이고 분단 구조 밖에 또 미중 갈등의 구조가 있는 네. 거잖아요. 문제는 이 그 남북 간의 문제와 미중 간의 문제가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상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쩌면 해볼 만한 전략적인 도전이긴 한데 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남북 분단의 문제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대로 미국 편에 안기기에는 남한의 존재가 너무 크고 무서운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는 어쩌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앞으로도 더 잘 살 것 같은 남한의 존재가 문제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흡수통일 될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편으로 확 돌아서기에는 역시 중국의 존재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보는 뭐 약속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잘못하면 아예 남쪽에게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경제적으로 거예요. 규모가 훨씬 크고 그리고 이제 거의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남한하고 북한이 자유롭게 섞여 지낸다라고 하면 결국에 구심력은 남쪽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그 기득권 세력, 뭐 지배 세력에게는 그게 오히려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북한이 국가 안보와 그리고 자기 정권 안보가 믹스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민감한 측면이 있고 그게 북한의 전략적인 어떤 융통성을 크게 제한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좀 됐고 자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버티기와 역버티기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뭐를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건데 고민은 이거죠. 오바마 때 우리가 겪어보니까 이른바 전략적 인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나름 당시에 김정일 그 북한과 뭔가 대화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정부가 뭐 어느 정권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북한과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동맹국 한국이 그러네? 그러면 뭐 우리도 하면서 이제 전략적 인내 이렇게 갔다라는 건데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 그렇다면 앞서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능력도 계속 키우고 있고 미사일도 계속 키우고 있고 미사일만이 아니라 지금 요상한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거 미국 본토에 큰 영향 없어 라면서 지금 살짝 묵인하는 듯한 입장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아까 뭐 장기전 전략, 단기전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융통성 어디선가 키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전 북한의 전략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생각하는 식냉전 구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여지,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의 장기 비전이 시간이 가면은 내가 점점 고립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임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도 아마 저는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핵무기 같은 전략 무기를 개발하면 전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일종의 공포의 균형 뭐 이런 거잖아요. 전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줄어들면 국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면 이걸로 모든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거면 그 조그만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국지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국가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계속 무기체계 개발에 힘을 써야 되고 사실 한국도 뭐 북한만을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체 국방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북한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이 또 워낙에 그러고 있고 일본도 지금 군사력이 만만치 않고. 맞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스텔스 전투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동북아 주요 국가들 중에 스텔스 전투기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참수 작전의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딜레마 속에서 북한도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는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북한이 나서는 이유도 이게 단기간에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좀 복잡한 구조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북한 내부 경제를 보면 이런 어떤 군비 경쟁을 끌고 가기에는 북한도 조금 허덕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경제 규모가 우리 남북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최 박사님한테 총론적인 평가를 조금 들었고, 그리고 북한, 미국, 한국, 요런 순서로 조금 이제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이라고 해서 좀 전제를 다는 듯해서 저는 좀 찜찜한데,
뭐 통신 연락선이 일단은 재복원이 됐고 예, 예.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요걸 조금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북한이 내세운 몇 가지 이제 조건들, 네. 그것들을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녹록한 조건들은 아닙니다. 사실 정의용 장관은 그거 받을 수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거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걸 해결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연합훈련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고 시간이 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쨌든 북경 올림픽도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은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계기는 있을 수 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열린다고 해서 획기적인 진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이루어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 이른바 바톤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런 거죠. 북한은 뭐 일단 복원은 하는데 중대 과제를 남쪽이 해결하려는 성의 노력을 해라. 지금 이게 지금 딱 입장이 잡혀 있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어렵게 복원이 됐으니까 이 대화 통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후에 대화를 또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접점이 가능할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 특히 담화가 나왔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베이징에서 다시 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남북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까지 진짜 이어갈 수 있을까? 사실 정상회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죠, 사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화상 회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정상이 만나는 거는 특히 남북 관계 같은 구조에서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이긴 하지만 네. 지금 그 임기 말의 만남이라는 거는 그렇죠. 어쩌면 만나는 것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분명히. 예. 그걸 생각하면 사실 남이나 북이나 정상회담은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으로 남겨놓는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미국도 그리고 북한도 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긍정적인 협상의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북한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전제 조건들을 이제 이거저거를 놓긴 했지만 네. 협상에 참여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장벽을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북도 협상이 아주 부정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니 김 기자 질문 하나 빼먹었어 이러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최 교수님, 최 박사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질문지는 안 넣었는데 짧게 하나만 중국 얘기를 사실 지금 못 여쭤봤는데 예. 중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사실 중국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2018년 이후에 중국의 입장들을 쭉 보면 사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중국이 2018년 상황에서 굉장히 흥분했던 거는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문제 때문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 좀 더 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혹은 정전협정에 추가 의정서를 체결한다. 뭐 이렇게 되면 중국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건 정전협정상에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걸 바꾸거나 개정할 때는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중국이 서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 자기들이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잠깐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자기들을 빼놓고 한반도 상황이 일정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중국의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거리 말로 이야기하면 너네들끼리 잘해봐라 되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중국 역할론이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역시 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이 상황에서
빠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절대 자기들은 빠져 있지 않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흥미있게 보셨는지요? 아, 저런 설명도 있네. 오, 이런 반응도 있으실 것 같고,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꼭 읽어보고 있으니까 꼭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분석을 갖고 찾아오겠고요.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최용환 박사님과 함께 제가 일요일 오전 9시 5분부터 50분 동안 KBS 1라디오에서 통일 사용 설명서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코너, 한반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한반도의 한 주간 정세, 요걸 좀 짚어보는 순서인데, 바로 우리 최용환 박사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 박사님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